인생 오솔길의 독서노트. 오늘 소개할 새 사나이. 단편소설의 작가는 영국 문학사에서 가장 깊은 인간의 슬픔과 운명을 그려낸 작가인 타머스 하디입니다. 1840년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평범한 농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인간의 기쁨과 비극을 발견했습니다. 하디의 작품 속에는 늘 하나의 질문이 흐릅니다. 왜 인간의 삶은 이토록 뜻대로 되지 않는가? 그의 소설은 사랑과 희망으로 시작하지만 운명과 사회의 벽 앞에서 점점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대표작인 테스 오브 더 DURBERVILLES, 파 프롬 더 매딩 크라우드, 그리고 주드 더 어브스크유에서는 사랑, 계급, 도덕,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라는 무거운 질문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디는 사람보다 더 거대한 힘, 즉 운명과 사회의 구조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흔드는지 냉정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소설, 타머스 하디의 단편소설, 스리 스트레인저즈, 한국어로 흔히 새 사나이는 인간의 운명과 우연, 그리고 긴장감 있는 사건 전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밤, 외딴 시골의 작은 집에서는 한 아기의 세례식을 축하하는 따뜻한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웃음과 노랫소리로 가득하지만 곧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낯선 방문자들에 의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낯선 이는 조용히 자리를 함께하며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도착한 두 번째 남자는 어딘가 불안하고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세 번째 남자, 그는 묘한 위압감으로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술과 노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긴장감은 점점 높아집니다. 특히 두 번째 남자가 부르는 노래는 섬뜩한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곧 처형될 운명의 사형수를 노래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점점 그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진실, 그는 탈옥한 죄수였으며 이 집에 우연히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마지막으로 등장한 세 번째 남자가 바로 그 죄수를 쫓는 사형 집행인이라는 점입니다. 한순간에 뒤바뀌는 분위기, 그리고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의 긴장감. 운명처럼 얽힌 세 남자의 만남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과연 이 밤의 끝에는 어떤 선택과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우연과 운명, 그리고 인간의 아이러니를 날카롭게 그려냅니다. 그럼 지금 그 긴장감 넘치는 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사나이. 토마스 하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거의 원형에 가까운 옛 지형을 이 영국 땅에서 찾아보기란 극히 어려울 테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땅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게다. 가령 남부나 남서부의 몇몇 고을에 가보면 아직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뱃사리가 우거진 고지와 골짜기와 풀밭이 있는데, 이러한 곳은 대개가 영국 농촌의 특색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지만 이런 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은 겨우 오두막집이 하나 우뚝 서 있는 것이 고작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그처럼 쓸쓸한 오두막집이 그러한 초원지에 세워져 있었다. 어쩌면 지금도 그곳에 그 오두막집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진 곳이기는 하지만 실제의 거리를 따져볼 때 군청이 있는 읍내에서
불과 5마일이 채 못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거리가 문제일 수는 없었다. 기복이 심한 고지가 5마일이나 되고 보니 진눈깨비, 비, 안개 따위가 내리는 고맙잖은 계절에는 타이머니나 네부카드네자르와 같은 위인도 세상을 버리고 살기에 알맞을 터전이 못 되었고, 반대로 날씨가 활짝 깬 날에도 비교적 다루기 까다로운 족속들, 이를테면 시인이나 철학가나 예술가나 즐거운 것을 머리에 떠오르게 해서 명상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쁘게 할 만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처럼 쓸쓸한 집을 세우는 데는 대개 토담집이나 오래된 울타리에 말라 빠진 기둥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오두막집은 그러한 종류의 재료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까마귀의 보금자리로 불리는 이 오두막집은 완전히 외진 곳으로서 두 개의 오솔길이 직각으로 교차되는 지점 바로 곁에 있었다. 그 오솔길은 아마 한 500년 전부터 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집은 울타리가 없는 관계로 사방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사정없이 비를 맞았다. 물론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기도 하고 빗발이 맹렬히 쏟아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정도로 이곳의 겨울 날씨가 그처럼 매섭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리만 해도 반드시 지대가 낮은 곳보다 심하다고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양치기와 그의 가족이 이 집에 살고 있을 때의 주위 사람들은 집이 너무 바람맞이에 있어서 꽤 추울 것이라고 동정했지만, 정작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늑한 골짜기 시냇가에 살던 때보다도 기침이나 담이 오히려 덜 난다고 했다. 182X년 3월 28일 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동정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한 날이었다. 비스듬히 내리꽂히는 비바람이 마치 셀렉이나 크래시의 긴 화살같이 마구 벽을 들이치고 처마와 울타리를 때렸다. 우리가 없어 밖에서 자던 가축들은 피난할 곳을 찾지 못하고 엉덩이를 바람이 부는 쪽으로 돌린 채 전신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작은 새들은 앙상한 가시덤불에 앉아 꽁지를 부채살처럼 펴고 있었는데 바람에 날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오두막집의 박공은 어느새 비에 축축히 젖어 있었으며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폭포수처럼 내리꽂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양치기 가족을 동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이 양치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둘째 딸의 세례 축하 잔치를 베풀기 위해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님들은 비가 내리기 전에 이미 이 집의 방에 몰려와 앉아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이날 밤 8시에 이 집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면 이처럼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에는 가장 아늑하고 안전한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난로 위에 윤기가 번들거리는 양치기에 갖가지 지팡이가 걸려 있어 집주인의 직업이 어떤 것인가를 대뜸 알 수 있었다. 그 번쩍거리는 지팡이들은 모두가 구부러진 것이었지만 각각 모양이 달랐다. 낡은 성경책에 주교님 그림이 새겨진 구식 지팡이를 비롯하여 근래에 시골 야시장에서 유행한 신식 지팡이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모양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방 안에는 무려 6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 심지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보다 약간 짧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촛대는 축제일이나 국경일, 그 밖에 큰 잔치에나 쓰이는 고급품이었다. 촛불은 적당한 간격으로 골고루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2개의 촛불은 벽난로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지방의 풍속으로 벽난로 선반 위에 촛불이 놓인다는 것은 곧 잔치가 있다는 표시였다. 난로 앞에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난로 속에서는 바짝 마른 가시나무가 바보들의 웃음처럼
딱딱 소리를 내면서 활활 불꽃을 일구고 있었다.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19명이었다. 그 중에는 5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네들은 밝은 빛깔의 옷을 입고 있었다. 부끄럼을 타는 여자는 벽 가까이의 의자에 얌전히 앉아 있었고 좀 대담한 여자는 창가의 긴 의자에 보란듯이 버티고 있었다. 울타리 몫으로 일하는 찰리 제이크, 교회의 서무일을 보는 일라이저 뉴, 우유장수이며 양치기의 장인인 존 피처 등은 긴 의자에 자기들 편한 자세로 아무렇게나 앉아 있었다. 이야기 중에 어쩌다가 결혼 말이 나오게 된 나이찬 젊은이와 처녀 한 쌍은 선반 밑에 나란히 앉아 얼굴을 붉혔고 50이 가까운 터의 약혼 중인 한 사나이는 장차 신부가 될 약혼녀 앞을 줄곧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다 할 관습이나 규칙에 얽매이는 일 없이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행동하고 있었다. 완전히 마음을 탁 터놓은 분위기 속에서 출세를 하고 싶다든지 견문을 넓히고 싶다든지 하는 표정이나 몸짓이 전혀 없이 매우 침착하고 의젓한 면모들을 보이고 있었다. 양치기인 페넬은 비교적 장가를 잘 든 편이었다. 그의 아내는 우유장수의 딸로 멀리 산골짜기에서 시집을 왔다. 그녀는 결혼 당시에 남몰래 50긴이나 수중에 넣어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은 장차 아이들이 몹시 돈이 필요할 때까지 숨겨둘 작정을 하고 있었다. 낭비를 싫어하는 이 여인은 이번 잔치를 여하이 보낼 것인가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고 있었다. 줄곧 춤을 추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도 과히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남자들을 언제까지나 의자에 앉혀두는 것도 좋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정없이 술을 들이킬 것이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집안에 술이란 한 방울도 남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댄스는 어떤가? 아마 적당한 운동이 자극제가 되어 맹렬한 식욕을 돋군 나머지 주방의 음식은 한 접시도 남지 않게 되리라. 그리하여 페넬의 아내는 그 중간을 택해서 이야기와 노래 사이사이에 춤을 추게 하여 무턱대고 술이나 음식을 들지 않도록 요령 좋게 손님들의 비위를 맞춰 나갈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어디까지나 그녀 혼자만의 비밀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녀의 남편 페넬은 마음껏 손님들을 환대하려고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출 작정이었다. 일행 중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바이올린을 켜는 소년이 있었다. 이 소년은 지그와 리일에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손이 작고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고음 부분에서는 무리한 연주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소년은 7살 때부터 교회에서 일라이저 뉴와 함께 연주를 해왔는데 일라이저 뉴는 오늘의 잔치를 위해서 그가 애지중지하는 악기 서펜트를 가지고 왔다. 음악이 나오자 곧 춤이 시작되었다. 페넬 부인은 악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15분 이상 춤을 추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남몰래 당부를 해두었다. 그러나 일라이저와 소녀는 자랑스런 역할에 스스로 도취된 나머지 부인의 당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17세의 소년 올리버 자일즈는 그의 파트너인 33세의 금발 미녀에게 홀딱 반한 나머지 번쩍번쩍 빛나는 크라운 은화 한 잎을 악사들에게 넌지시 찔러주면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연주를 멈추지 말라는 눈짓을 했다. 페넬 부인은 손님들의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을 보고 악사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는 바이올리니스트의 팔꿈치를 건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펜트의 주둥이를 막았다. 그러나 한창 흥이 난 악사들은 그녀의 제지에 아랑곳 없이 여전히 연주를 계속했다. 부인은 더 이상 그들을 만류했다가는 오히려 신뢰를 범하는 것 같아 그만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다. 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열을 올리게 되었다. 쌍쌍이 스텝을 밟으며 앞으로 다가섰는가 하면 어느새 뒤로 물러서고 빙빙 도는가 하면 꼭 붙어서기도 하면서 춤은 무려 1시간이나 계속되었다. 페넬의 집에서 이처럼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어두운 밤 그의 집 밖에서는 이 잔치와 관계가 깊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댄스가 차츰 맹렬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페넬 부인이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는 시각에 까마귀의 보금자리로 향하는 쓸쓸한 언덕 오솔길에 한 수상한 그림자가 나타났던 것이다. 어둠 속의 사나이는 맹렬한 비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양치기의 오두막집 옆으로 통하는 좀처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오솔길을 성큼성큼 올라오고 있었다. 그날은 보름날이었다. 그 때문에 비록 비를 머금은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하나마 웬만한 물건은 그 형체를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었다. 어두컴컴한 밤길을 외로이 걸어가는 나그네는 그 차림새로 보아 몸이 연약해 보였는데 그의 빠른 걸음걸이를 미루어 볼 때 한때는 동작이 무척 민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지금도 때와 장소에 따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몸을 날쌔게 움직일 수도 있어 보였다. 그는 대충 40을 간 넘어 보였으며 징병 사무를 맡아본 하사관이나 눈대중으로 키를 재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키가 5피트 8인치 내지 9인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뜸 짐작할 것이다. 발걸음은 비틀거리거나 터무니없이 더듬거리는 법은 없었으나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검은 코트나 어두운 빛깔에 가까운 옷을 입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평소에 검은 옷을 입어 버릇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가 입은 옷은 파스치한 천이었다. 그는 징이 박힌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걸음걸이는 징이 박힌 구두를 신고 파스치한 천으로 옷을 해입고 수렁을 서슴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근처의 농부로는 보이지 않았다. 사나이가 양치기의 오두막집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비는 억수로 쏟아졌다. 그런데 바로 집 가까이에 다가서자 바람도 다소 가라앉으면서 빗줄기의 힘이 벼랑간 약해지는 것 같았다. 양치기의 오두막집 부근에서 사나이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울타리 없는 정원 맨 끝에 세워진 헛간이었다. 이처럼 높은 지대에서는 집 앞 경치를 이용하여 집을 단장하려는 생각을 않는 법이어서 아무렇게나 적당한 자리에 헛간을 지어놓는다고 하여 큰 허물이 될 수는 없었다. 사나이의 눈에는 젖은 슬레이트 지붕 위에 세차게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푸른빛을 일으켜 이 작은 건물이 보였다.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헛간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피할 양으로 추녀 밑으로 들어섰다. 가까이에 있는 안채에서 비교적 굵직한 관악기의 울림과 가느다란 바이올린 소리가 땅 위에 내리꽂히는 빗소리에 섞여 요란스럽게 나그네의 귀를 때렸다. 비바람은 뜰에 심어놓은 양배추 잎사귀와 마당 안길 옆에 놓인 연함은 개의 벌통을 사정없이 두들기고 있었다. 그리고 처마 밑에 줄을 늘어뜨려 매단 주전자와 밭게스, 남비 따위에는 낙수물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근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높은 지대에 있는 집은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까마귀의 보금자리 역시 생활하는데 가장 곤란한 것은 물이 부족한 점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날은 의뢰의 집 안의 그릇은 모조리 내놓고 물을 받는 데 쓰는 것이었다. 가뭄이 계속되는 여름철이면 이 고지의 사람들에게는 비눗물이나 설거지 물의 절약법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가 있게 마련이지만 계절이 이 무렵이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만으로도 충분히 쓰고 남아 돌아가는 형편이다. 이윽고 서펜트와 바이올린 소리가 멎고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러자 넋을 잃고 생각에 잠겨 있던 외로운 나그네는 새삼스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헛간 추녀 밑에서 걸어나와 안채로 통하는 길로 들어섰다. 그는 집 입구에 들어서자 우선 일렬로 쭉 늘어선 물통을 바라보고 커다란 돌 위에 무릎을 꿇고 물통 하나를 집어들어 실컷 물을 마셨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문을 두드리기 위해 손을 번쩍 쳐들었다. 그러나 그는 곧 손을 쳐든 채 문을 두드리지는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방 안의 풍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상상하고 그들이 그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자기 발밑에서부터 저쪽 어둠 속으로 마치 달팽이 자국 같은 길이 그 역시 희미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주위에 다른 것보다는 유난히 빛나 보이는 듯했다. 곧잘 물이 말라버리기가 일쑤인 작은 우물의 지붕과 우물 덮개 등이 비에 젖어번들거리고 있었다. 멀리 산골짜기에서는 고원지대의 초원을 흘러가는 강물이 유난히 허옇게 번쩍이고 그 너머 몇 개의 불빛이 빗방울 속에서 가물거리고 있었다. 읍으로 가는 길목에서 인기척이 전혀 없음이 분명했다. 그제야 나그네는 결심을 굳게 한 듯 문을 두드렸다. 이제 집 안에서는 춤과 음악이 끝난 뒤 두서없는 잡담이 한창이었다. 울타리를 만드는 목수가 일동에게 노래 부르기를 제안했으나 사람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 찰나에 마침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양치기 페넬이 소리치면서 문으로 다가갔다. 빗장이 위로 퉁겨지면서 문이 열리고 한 사나이의 모습이 어둠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다. 양치기는 두 개의 촛불을 들고 낯선 사나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사나이의 얼굴은 거무스레하게 보였지만 오뚝 선 콧날이나 맑은 눈이 귀염성 있게 보여 전체적인 인상은 호감이 갔다. 사나이는 방 안을 휘둘러 보았는데 어딘지 모르게 그 눈초리가 날카로워 보였다. 그는 바로 눈 위에까지 깊이 눌러쓴 모자를 한동안 벗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벗어 텁수룩한 머리칼을 드러내 보이며 침착하게 말했다. 비가 너무 심하게 내려서 안에서 잠시 쉬었으면 합니다만. 아, 네. 그럼 들어오시지요. 양치기는 나그네가 안으로 들어서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참입니다. 이런 기쁜 일이란 1년에 한 번쯤 겪는 게 고작이지요. 하고 쾌활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러 번 축하해야 할 일은 아니지요. 한 여자가 재빨리 말했다. 하긴 그래. 성가신 일은 빨리 끝내버릴수록 좋으니까. 조용히 듣고만 있던 나그네가 물었다. 대체 기쁜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갓난아이한테 세례를 주었지요. 양치기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나그네는 주인에게 그러한 일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했다. 양치기는 커다란 귀가 달린 술잔을 나그네에게 권하였다. 처음에는 몹시 주저하는 듯하던 나그네가 이윽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가벼운 미소를 보여주었다. 이 밤중에 용케 이곳까지 오셨군요. 50대의 약혼 중인 사나이가 나그네에게 말을 걸었다. 네, 아주 늦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부인, 이 벽난로 옆에 앉아도 괜찮습니까? 비를 맞았더니 페넬 부인은 불청객의 요구를 쾌히 허락하고 그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나그네는 벽난로 구석 깊숙이 몸을 디밀고 다리를 쭉 뻗었다. 네, 구두창이 몹시 낡았습니다. 사나이는 페넬 부인이 자기의 구두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눈치채고 먼저 설명을 했다.
뭐 구두뿐만이 아니죠. 보시다시피 옷도 험합니다. 요즘 제 생활이 좀 곤란해서 닥치는 대로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집에서 일하는 데는 그런 대로 거추장스럽지 않게 입을 만한 옷이죠. 이 근방에 사시나요? 아니요. 이 근방이라고 단정하기엔 못합니다. 여기서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네, 역시 그러셨군요. 첫눈에 이 근방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부인이 저를 잘 아실 턱은 없지 않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부인보다 나이살이나 더 먹었으니까요. 사나이는 마치 귀찮은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듯한 위험을 보이며 대꾸했다.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사나이는 다시 입을 열었다. 마침 담배가 떨어졌군요. 미안하지만 좀 얻어 피울 수 있을까요? 파이프를 이리 주시오. 제가 담아드릴 테니. 양치기가 담배 쌈지를 꺼내들며 말했다. 기왕이면 파이프도 함께 빌렸으면 할 처지입니다. 아니,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파이프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길을 걷는 도중에 떨어뜨렸나 봅니다. 분명히 주머니에 있었는데 나그네는 어물어물 말끝을 흐려버렸다. 양치기는 새 사기 파이프에 담배를 담아 나그네에게 건네주었다. 양치기는 담배 쌈지를 든 채 말했다. 담배 쌈지를 주시오. 담배를 말아드릴 테니까요. 그러자 사나이는 당황하는 태도로 주머니를 뒤지는 채 했다. 아니, 담배 쌈지도 빠뜨렸나요? 양치기는 다소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종이에 조금 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나이는 파이프에 불을 댕기자 곧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젖은 바지에서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더 이상 말하기도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한편 손님들은 다음 무용곡에 관하여 악사들과 의논을 하느라고 불청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윽고 곡이 결정되자 사람들은 춤출 준비를 서둘렀다. 그때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벽난로 옆에 사나이는 부직갱이로 난로 속에 불덩이를 헤집고 있었다. 그러는 그의 모습은 마치 그것이 그의 생애의 목적이나 되는 듯이 부직갱이에 어서 오십시오. 양치기는 이렇게 외치면서 문을 열었다. 한 사나이가 지프로 만든 신발 닦개 위에 서 있었다. 낯선 사람이었다. 이번 사나이는 먼저 온 사나이와 전혀 다른 형이었다. 그의 얼굴은 쾌활한 빛이었고 태도는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워 보여 누구와도 쉽게 어울릴 타입이었다. 처음에 온 사나이보다 나이가 대여섯은 더 들어 보였다. 머리칼이 희끗희끗한 데다가 위로 뻗친 눈썹이며 볼에서 뒤로 빗겨난 구레나룻이 인상적이었다. 얼굴은 둥글럭적해 보였으며 술을 좋아하는지 콧등에 빨간 주독이 올라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사나이의 다갈색 코트가 펄럭였다.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바지 허리띠에는 커다란 인장이 달려 있었다. 사나이는 야트막한 광택이 나는 모자를 벗어 빗방울을 떨어뜨리기 위해 휘휘 내저으며 말했다. 잠시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구려. 양치기는 처음에 사나이를 맞이할 때에 비해 다소 못마땅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페넬의 성품이 까다롭거나 인색해서가 아니었다. 방이 비좁은 데다가 빈 의자도 적고 특히 아름답게 차려 입은 여자들에게 비에 젖은 사나이와 어울리게 하는 것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나이는 방으로 들어가자 외투를 벗어 마치 거기에 걸어놓기로 되어 있거나 한 것처럼 천장 들보의 못에 모자와 함께 걸어놓았다. 그리고는 뚜벅뚜벅 걸어가 식탁 앞에 앉았다. 춤을 출 장소가 되도록 넓게 잡기 위해서 식탁은 벽난로 옆 구석 쪽으로 놓여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보니 먼저 온 사나이와
나중에 온 사나이는 거의 나란히 붙어 앉게 된 셈이었다. 두 사람은 써먹써먹함을 깨기 위해 서로 머리를 꾸벅 숙여 보이는 인사를 했다. 먼저 온 사나이가 이 집 대대로 물려온 커다란 술잔을 상대편에게 권하였다. 그 술잔은 이미 수세기에 걸쳐 유명을 달리한 많은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는 동안에 마치 옛집의 문지방처럼 반들반들 달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술잔의 불룩한 부분에는 노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나타나니 비로소 아주 흥겨웁도다. 나중에 들어온 사나이는 권하는 대로 사양하는 법 없이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 꿀꺽꿀꺽 마셨다. 먼저 온 사나이는 마치 제 것을 권하는 듯이 연방 술잔을 상대편에게 넘겨주었다. 페넬 부인은 그들이 하는 수작을 보고 적이 놀라 우스울 만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술이 얼큰이 취한 나중에 나그네가 매우 흡족한 듯이 주인에게 말했다. 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대개 집들의 벌통을 보았지요. 그래 난 생각했습니다. 벌통이 있는 곳에 꿀이 있고 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꿀벌주가 있게 마련이라고 말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술은 난생 처음 마셔봅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 뒤로 낮아빠지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하게 보일 만큼 술잔을 또 기울였다. 술맛을 알아주니 고맙습니다. 양치기는 쾌활하게 대꾸했다. 물론 술맛이야 괜찮지요. 페넬 부인은 뚱한 얼굴로 대꾸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술맛을 칭찬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술통이 바닥이 나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어주는 투였다. 그녀는 계속했다. 술을 담기란 여간 힘들지 않아요. 이젠 다시는 술을 담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꿀이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집 안에서 쓰려고 벌통을 씻은 물로 약간의 술을 담가 꼭 필요한 때만 쓴답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건 좋지 않으신 생각이군요. 회색 옷을 입은 사나이가 들고 있던 술잔을 막 비우고 나면서 언짢은 투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곧 아무튼 저는 이처럼 오래 묵은 술을 좋아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일이나 평소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지요. 하고 능청을 떨었다. 하하하. 벽난로 귀퉁이에 사나이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었으므로 그다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상대편 사나이의 농담이 정말 우스웠던지 아니면 일부러 우스운 채 하는 것인지 높은 소리로 웃었다. 이 당시에 묵은 복밀주는 1갈론에 4파운드씩 했는데 1년짜리 벌꿀, 말하자면 수천여 같은 벌꿀로 빚은 술은 매우 강했다. 물론 거기에는 달걀의 흰자위, 육개, 생강, 정향, 육구두, 만년랑, 누룩 등을 각각 적당히 넣어 처리한 다음 병에 담아 곳간에 저장해야 하는 순서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에는 그다지 강한 줄 모르고 마시게 되었다. 늦게 들어온 회색 옷 사나이는 차츰 주기가 돌자 이윽고 조끼에 단추를 풀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듯 앉아 다리를 큰 대자로 뻗쳤다. 그리고는 횡설수설 제멋대로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캐스타브리지로 가야 한다고요. 꼭 가야지요. 사실은 지금쯤 그곳에 도착했어야 만사가 좋게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비가 오고 보니 이렇게 당신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요. 덕분에 좋은 술을 얻어먹게 되어 기쁨이다만 말씀이야. 그렇다면 지금은 캐스타브리지에 살고 계시지 않는군요. 집 주인이 말을 거들었다. 그렇죠. 지금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지만 곧 그리로 옮겨갈 생각입니다. 그럼 장사를 하실 작정인가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어디로 보나 이분은 부자 같고 일 같은 건 할 뿐이 아니에요. 페넬 부인이 남편의 질문을 부정하는 쪽으로 말머리를 꺾어버렸다. 회색 옷 사나이는 안주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다.
말을 할까 말까 생각하는 것 같더니 부자라니요? 저는 돈이 많은 부자와는 인연이 너무 멀지요. 저는 노동자입니다. 오늘 밤에 캐스타브리지에 도착하면 내일 아침부터라도 당장 일손을 잡아야 할 처지입니다. 그렇습죠. 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여간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가엾은 분이군요.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보다도 더 가난하다니. 페넬 부인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다. 아니, 그건 뭐 타고난 운명이지요. 그렇다고 사정이 그렇게 딱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가봐야 하겠습니다. 잘못하다간 하숙집도 못 구할지 모르니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사나이는 일어설 기미가 조금도 안 보였다. 일어나기 전에 우정의 술 한 잔쯤은 더 마실 수 있습니다. 술독이 바닥이 나지 않았다면 한 잔만 더 할 수 없을까요? 연한 술이라면 조금 더 있어요. 연하다고는 해도 벌통을 처음 씻어낸 물로 빚은 술이에요. 그만두시죠. 그걸 얻어먹으면 처음에 베풀어준 부인의 친절이 값없어지니까요. 사나이는 비웃는 어조로 부인의 말을 가로막았다. 물론이죠. 그런 건 드시지 마십시오. 나아라 어쩌라 해도 1년에 한 번뿐입니다. 페넬이 이렇게 말하면서 술통이 있는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의 부인이 뒤를 따라갔다. 단둘이 되었을 때 페넬 부인이 나무라듯 말했다. 여보, 어쩌자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단숨에 마셔버렸잖아요. 아마 10사람분은 마셨을 거예요. 게다가 연한 건 싫다 어떻다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보도 듣도 못한 사람한테 이처럼 친절을 베풀 까닭이 없지 않아요. 난 그 상판이 보기 싫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아니요. 비도 오고 세례잔치도 벌인 이상 그까짓 복밀주 한 잔을 가지고 야박스럽게 할 수는 없지 않소? 술이란 또 만들면 되는 거요. 할 수 없군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이에요. 그녀는 안타까운 듯이 술통을 바라보았다. 노동자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낸들 알겠소. 내 물어보리다다. 페넬 부인은 큰 술잔 대신 작은 술잔에 술을 담아 회색 옷을 입은 사나이에게 건네주었다. 양치기는 사나이가 술잔을 다 비우고 나는 것을 바라보며 사나이의 직업을 다시 물어보았다. 사나이는 입을 다문 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벽난로 귀퉁이에 있던 사나이가 불쑥 대답했다. 나는 손술의 제조업자요. 네, 이 부근에선 어울리는 직업이군요. 양치기가 아는 체를 했다. 그때 회색 옷의 사나이가 말했다. 직업을 알아맞히기란 참 쉽죠.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보시다시피 내 손은 바늘 꽂이나 다름없지요.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의 손을 내밀어 보이며 참견했다. 벽난로 귀퉁이에 앉아있던 사나이는 본능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손을 감추며 파이프를 문 채 난로 불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 옷 사나이가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직업은 이상하게도 손님의 손에는 자국이 남지만 정작 나에게는 아무 자국도 안 남는단 말씀이야. 사나이의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풀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막간을 이용하여 페넬 부인이 노래를 부르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도록 지목을 받은 사람은 목이 쉬었다느니 가사의 첫 구절을 잊었다느니 하면서 어물어물 넘어가려 했다. 그러자 회색 옷의 사나이가 스타트로 자기가 노래를 부르겠다고 큰 소리로 말해 간신히 분위기를 살렸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조끼의 옆주머니에 엄지손가락을 찔러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공에서 춤을 추듯 건들건들 흔들었다. 이윽고 그는 가사가 생각난 듯 천정에 매달린 여러 개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의 장사는 희귀한 게 아니죠. 양치는 여러분, 나의 장사는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손님을 묶어 올려 높은 곳으로 영치기 영차 머나먼 나라로 보낸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다만 벽난로 귀퉁이에 앉아있던 사나이만이 굵고 나직한 바리톤으로 얼씨구 절씨구 장단을 맞추다가 재창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 올리버 자일즈, 우유장수 존 피처, 교회 서기, 그리고 약혼 중인 50대 사나이, 일렬로 벽에 몸을 기대어 서 있던 여자들은 별로 즐겁지 않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었다. 양치기는 심각한 표정으로 방바닥만 내려다보았고 페넬 부인은 낯선 두 사나이를 의심스러운 듯 노려보았다. 그녀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 나그네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불렀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가사의 곡을 지어 불렀는지 하는 점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 역시 마치 베르샤자르의 주연에 초대된 사람처럼 그 진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노래의 가사에 의아심을 가졌다. 벽난로 귀퉁이의 사나이는 파이프를 입에 문 채 이 저를 부르시오 손님 하고 노래를 재촉했다. 재촉을 받은 사나이는 다시 술 한 잔을 들이키고 노래를 불렀다. 나의 도구는 희귀한 게 아니죠. 양치는 여러분, 볼품없는 조그마한 밧줄과 그네 기둥, 그것이 나의 귀중한 도구. 영치기 영차 머나먼 나라로 보낸답니다. 양치기 페넬은 주위를 휘 둘러보았다. 이 사나이는 그의 질문을 노래로 대답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하랴? 손님들은 저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약혼 중인 50대의 사나이와 그의 약혼녀는 너무나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는데 여자는 반은 정신이 빠져 뒤로 넘어지려다 간신히 주저앉고 말았다. 남자 편의 동작이 재빨랐다면 아마 주저앉는 여자를 부축해 주었을 텐데 오라, 저게 바로 그 사람이군. 뒷줄에 앉아있던 한 사나이가 속삭이듯이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형리의 이름을 대었다. 맞아, 그 때문에 왔어. 왜 있잖아. 내일 캐스타브리지 감옥에서 할 일 말이야. 우리도 들었지 않아. 그 불쌍한 시계 수리공 말이야. 티모시 사마즈라는 사나이였지? 쇼츠포우드에서 훤한 대낮에 큰 길로 나와 양을 훔쳤다는 놈 말이야. 마누라와 아이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그 짓을 했다잖아. 그 녀석은 양 주인이며 그의 아내며 아들이며 그 밖에 닥치는 대로 사람을 쳤다고 하더군. 저자는 그 일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그 무서운 직업을 가진 사나이를 턱으로 가리켰다. 아마 자기 고향에서는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없으니까 이리로 온 게 분명해. 저자는 우리들 군의 죽은 개원의 뒷자리를 물려받은 거야. 여기서 이곳 사람들을 마구 죽일 거야. 그리고 형무소 옆에 그 오두막집에서 살게 되겠지. 그러나 그 회색 옷의 사나이는 뒷자리의 수군거림에는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여전히 기운차게 술만 들이켰다. 그리고 자기의 유쾌한 기분을 알아주는 사람은 역시 벽난로 귀퉁이의 사나이뿐이라고 여겼던지 술잔을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벽난로 귀퉁이의 사나이도 서슴없이 들고 있던 술잔을 앞으로 내밀었다. 술잔과 술잔이 부딪혀서 쨍하고 소리를 냈다. 일동의 시선은 회색 옷의 사나이에게서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러 사람의 시선을 묵살한 채 노래의 제3절을 부르기 위해 입을 열었다. 그때 몹시 망설이다가 두드리는 듯한 노크 소리가 약하게 들려왔다.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긴장된 얼굴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집주인인 양치기 역시 흠칫 놀라며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아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어떠한 사람이라도 방 안으로 들이지는 말라고 하였지만 그는 그녀의 시선을 묵살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들어오시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 사나이가 신발 닦개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역시 이 부근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사나이였다. 이번에 사나이는 키가 작고 몸집은 작아 보였으나 살결이 희고 검은 양복을 깨끗이 차려입고 있었다. 저, 길 좀 물어봅시다. 사나이는 이렇게 서두를 꺼내면서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모였는지 알아보기라도 할 듯이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이윽고 회색 옷의 사나이에게서 멎었다. 그러나 회색 옷의 사나이는 자기의 노래에 열중한 나머지 방 안에 누가 들어선 것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방 안의 무거운 긴장을 노래로써 눌러버렸다. 내일은 나의 일하는 날. 내일은 일을 해야 하는 날이죠. 농부의 양을 훔친 놈이 잡혔으니 영치기 영차. 명복이나 빌어줍시다. 벽난로 귀퉁이에 앉아있는 사나이는 노래의 장단을 맞추느라고 아무렇게나 술장을 흔드는 바람에 술이 넘쳐서 식탁에 뿌려졌다. 신명이 난 그는 사나이의 노래 끝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치 후렴을 붙이듯 따라 불렀다. 명복이나 빌어줍시다. 제3의 사나이는 출입구에 선 채 더 이상 안으로는 들어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일동의 시선은 일제히 그 사나이에게로 올마가 있었다. 놀랍게도 그 사나이는 몹시 질린 듯 오금을 달달 떨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손에 경련이 일어난 듯 부들부들 떨어 쥐고 있는 무늬 손잡이가 덜덜덜 소리를 내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방 중앙에 앉아 신이 나서 떠드는 회색 옷의 사나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그는 획 돌아서서 문을 닫고 도망쳐버렸다. 아니, 대체 어떤 작자야? 양치기는 얼떨떨한 얼굴로 소리치듯 중얼거렸다. 방 안의 사람들은 방금 나타났다 사라진 이상한 사나이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며 서로 마주볼 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회색 옷의 사나이 곁에서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다. 그리하여 사나이를 중심으로 빈자리가 횡하니 생겨났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사나이를 중심으로 빙 둘러선 셈이었다. 개 중에는 사나이를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방 안에는 무려 21명이나 있었지만 덧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창틈으로 튀어든 빗방울이 난로 위에서 튀는 소리만 날 뿐 숨소리조차 멎어버린 것 같았다. 벽난로 귀퉁이의 사나이는 사기 파이프를 끊임없이 빨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려왔다. 총소리는 분명히 읍내 쪽에서 들려왔다. 제기랄. 회색 옷의 사나이가 투덜거리면서 벌떡 일어섰다. 무슨 일일까요? 누군가가 회색 옷의 사나이에게 물었다. 죄수가 도망친 거야. 누군가가 말했다. 모두들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아무도 입을 떼는 사람이 없었다. 난로 귀퉁이에 앉은 사나이가 차분히 가라앉은 어조로 말했다. 이 군에서는 죄수가 도망을 치면 총을 쏜다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총소리를 들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걸. 내가 처치해야 될 죄수인지도 몰라. 회색 옷의 사나이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듯 휙 훑어보았다. 혹시 아까 그 놈이 아닐까요? 아, 그럴지도 몰라. 틀림없이. 양치기는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여 말했다.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았어. 그 놈은 당신의 노래를 듣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기어이 도망을 쳤단 말이오. 그래, 사실 그랬소. 그 놈은 턱을 덜덜 떨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소. 우유 장수가 덧붙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모양이드만. 올리버 자일지도 말했다. 한 대 맞은 것처럼 도망치더군. 울타리 만드는 사람의 말이었다. 틀림없어. 턱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
한 대 맞은 것처럼 도망치더군. 벽난로 귀퉁이에 사나이가 차근차근 말을 종합했다. 나는 전혀 몰랐지. 회색 옷의 사나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자가 벼랑간 도망을 치길래 우리도 얼떨떨했다오. 벽에 기대 서 있던 한 여자가 말했다. 비상경보 총소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은은하게 계속 들려왔다. 이제 그들의 의혹은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경관이 없나 여긴? 회색 옷의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말했다. 그의 탁한 목소리는 상당히 위압적이었다. 보조 경찰이라도 좋아.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시오. 약혼 중인 50대 사나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나섰다. 이 모양을 본 그의 약혼녀가 숨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보조 경찰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곧 범인을 추적하게, 부하들을 데리고 가게, 아직 멀리는 도망치지 못했을 테니까 체포하면 이리로 데려오게. 알겠습니다. 한데 지금 경찰봉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경찰봉, 그까짓 것 없어도 괜찮아. 그동안에 범인은 더 멀리 도망칠 게 아냐? 하지만 경찰봉이 없어서야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 제이크? 정말입니다. 경찰봉에는 금빛 왕관이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자와 물소뿔이 새겨져 있음입죠. 그걸로 범인을 잡아야 합법적입니다. 그걸 갖지 않고 범인을 잡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 경찰봉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갖지 않으면 죄수를 잡는다기보다 오히려 제가 붙잡힐 겁니다. 이봐, 경관. 나는 어엿한 관이야. 내 직권으로서 너희들에게 법률적 권한을 부여한다. 모두 나서. 회색 옷의 사나이는 위엄있게 호통쳤다. 그럼 여러분, 모두 준비를 갖춥시다. 경찰관이 외쳤다. 등불을 준비해. 회색 옷의 사나이가 명령했다. 등불? 그렇지. 그게 없으면 곤란하지. 경찰관이 말했다. 신체 건강한 자는 모두 나서시오. 여기 남아있을 필요는 없소. 신체 건강한 자는 모두 나서시오. 여기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소, 야. 경찰관은 회색 옷의 사나이가 말하는 대로 되풀이 말했다. 단단한 지팡이나 갈퀴를 준비하시오. 단단한 지팡이나 갈퀴를 준비하시오. 법률의 명령이란 말이야. 자, 모두 하나씩 준비하여 나서라고. 우리는 관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해. 이렇게 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나이들은 추격 준비를 갖추었다. 증거는 사실 간접적으로 추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심증이 굳어진 이상 만약 그들이 세 번째 사나이를 뒤쫓지 않는다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더욱이 지형이 고르지 못해 불과 500야드도 채 못 갔을 사나이를 수색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양치기의 집에는 다행히 등불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등불을 밝혀들고 양 우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나뭇가지를 하나씩 들고 줄을 지어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읍과는 반대 방향의 길로 전진해 나갔는데 마침 빗줄기는 한결 잔잔해 있었다. 떠들썩해서 눈을 떴는지 혹은 세례에 좋지 않은 꿈이라도 꾸었는지 오늘 세례를 갓받은 아기가 3층 방에서 울기 시작했다.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앉아있던 여자들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구원이라도 받은 듯 모두들 불이 나게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다. 불과 30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여자들은 사실 질릴 대로 질려 있었던 터였다. 이 3분 사이에 방 안은 텅 비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에 지나지 않았다. 바깥으로 나간 일행 중에서 집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한 사나이가 몰래 되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다. 문간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여유만만하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바로 벽난로 귀퉁이에 앉아있던 사나이였다.
사나이는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바로 뒤 선반에 얹혀있는 과자를 잘라 먹기 시작했다. 그는 밖으로 나갈 때 여러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없어 갖고 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선체로 술을 반잔쯤 따라 성급히 들이마셨다. 그가 입안에 든 술을 미처 다 마시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사나이가 방 안으로 슬쩍 들어섰다. 회색 옷의 사나이였다. 아니, 여기 계셨군요. 회색 옷의 사나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일행을 뒤따라간 줄 알았지요. 그러면서 그의 눈은 복밀주 통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상대편 사나이는 입속의 과자를 우물우물 씹으면서 대꾸했다. 물론 그랬지요. 하지만 가다가 생각해보니 나 같은 건 없어도 무방하겠기에 돌아서 버린 거죠. 그렇고 말고 나도 당신과 같아. 내가 안 가도 사람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 게다가 밤도 이렇게 깊었잖소. 험한 길을 뛰어다니다가 다치면 나만 손해란 말씀이야. 죄수를 잡는 일이야 정부에서 할 일이지. 나 같은 개인이 할 일은 아니거든. 옳은 말씀이야. 양치기들이야. 이 북은 지리에 밝으니까 다칠 염려도 없을 테고 말이야. 미련한 놈들이지. 약간만 윽박질러 놓으면 뭐든지 해낼 놈들이지. 양치기들이란 다 그렇고 그런 단순한 놈들이거든. 모든 일을 순간적인 기분으로 해치운단 말씀이야. 나도 동감이야. 나 하나쯤 없이도 그들은 충분히 해치우고 말 거야. 이제 곧 잡아오겠지. 우리들은 수고를 조금도 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구경만 하면 된다고. 높은 자리에서 구경만 한다? 거참 재미있군. 그건 그런데 나는 캐스타브리지까지 가야 하는데 다리가 아파 야단났는걸. 당신도 그쪽 방향. 아니요. 나는 저쪽 편집으로 가는 길이지요. 그는 막연히 턱짓으로 바른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사나이는 다시 나도 다리가 아플 때까지 한참 걸어야 하지요. 하고 말했다. 회색 옷의 사나이는 마침내 복밀주통을 깨끗이 비워냈다. 그들은 문 앞에서 정답게 악수를 나누고 잘 가라는 인사를 한 다음 새로 자기의 갈 길을 향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동안 죄수를 추격하러 나선 일행은 그 근처의 초원지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 끝까지 와 있었다. 아직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게다가 주모자 관리가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행동 방침이 더욱 모호해졌다. 그들은 갈팡질팡 산비탈을 내려갔는데 그들 중 몇 사람은 이 부근의 지리에 박지도 않고 약 12야드 간격으로 이루어진 급경사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있을 법한 일이었다. 조심성 없는 친구들은 앗하는 사이에 이미 저만큼 나가 떨어져 괴상한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그때마다 들고 있던 등불은 제멋대로 굴러가거나 꺼져버렸다. 흩어졌던 일행이 겨우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이 근방에서는 비교적 가장 지리에 밝은 양치기가 앞장서서 다시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등불은 수색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상대편이 몸을 사리기에 알맞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 꺼버린 뒤 적당히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편편한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곳은 풀이 우거져 있고 여기저기 가시덤불이 나 있었으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길까지 나 있어 죄수가 도망치기엔 안성맞춤일 것 같았다. 일행은 그곳을 지나 맞은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제각기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정황을 종합하였다. 두 번째로 그들이 모인 장소는 아마 50년 전쯤에 날아가던 새가 씨를 떨어뜨려 자라났을 법한 목초지인 이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커다란 물풀의 나무 옆이었다. 그런데 그 나무 등걸 한쪽에 마치 가지처럼 딱 붙어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그들은 발견했다. 사나이는 흐릿한 하늘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그 윤곽이 드러나고 만 것이었다.
일행은 가까이 다가가 발을 멈추었다. 분명히 그들이 찾고 있던 사나이였다.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라. 보조 경찰관이 사나이를 위협했다. 그러자 존 피처가 황급히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우리가 할 말이라기보다 저놈이 해야 알맞을 말이잖아. 우린 어디까지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말이야. 하고 말했다. 알았네, 알았어. 그렇지만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게 아닌가. 나같이 책임감이 강하고 보면 이와 같은 때 자네 역시 엉뚱한 말이 나오고야 말 걸세. 피고석의 범인, 어서 나와서 포승을 받아라. 하늘에 계신, 아니 국왕의 명령이시다. 경찰관은 초조하게 사나이를 향해 말했다. 나무 그늘의 사나이는 그때 처음으로 일행을 알아본 듯 그들이 뭐라고 더 말하기 전에 자진하여 일행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아니나 다를까 그 몸집이 자그마한 제3의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의외로 침착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방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리 나와서 포승을 받으라고 말했다. 내일 아침에 얌전히 교수형을 받아야 하거늘 캐스타브리지 형무소에서 기다리지 않았기에 체포하는 거다. 자, 여러분, 이 순간을 더욱 조심해서 저놈을 붙잡읍시다. 죄목을 듣고 난 사나이는 사정을 짐작했다는 뜻인지 아주 순순히 수색대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일행은 몽둥이로 위협을 해가면서 양치기의 오두막집으로 사나이를 데리고 왔다. 일행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11시였다. 열린 문을 통하여 불빛이 뜰로 흘러나왔고 그 방 안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인가 새로운 사건이 일행이 없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누구나 대뜸 짐작할 수 있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캐스타브리지 형무소의 관리 두 사람과 부근의 별장에서 사는 유명한 치안 판사가 와 있었다. 여기 죄수를 체포해 왔습니다. 모험 그렇지요.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임무와 책임을 다하여 무사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범인은 여기 훌륭한 체격의 사나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범인을 이리 끌어내시오. 제3의 사나이가 빙 둘러선 일행 속에서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 사람은 누구야? 형무관이 물었다. 범인입니다. 경찰관이 대답했다. 당치도 않는. 형무관은 어이없다는 듯이 사나이와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경찰관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노래 부르던 관리를 보고 그처럼 벌벌 떨었느냐 말이에요. 경찰관은 사형 집행이니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제3의 사나이가 방 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하던 행동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럴듯한 말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범인은 이 사람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단 말이야. 그놈은 얼굴이 좀 검어 보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미남형에 속한다고. 목소리는 바리톤으로 듣는 사람 편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형무관은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아니, 그렇다면 벽난로 옆에 앉아있던 그 사나이야. 벽난로 옆에 앉아있던 사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치안 판사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양치기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럼 그놈은 어떻게 됐나? 죄송합니다, 카카. 그놈이 바로 카카께서 찾고 계시는 범인이기는 합니다만 동시에 놈은 또 우리가 찾고 있던 죄수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즉 우리가 수색 목적으로 삼은 사나이가 결코 아니었단 얘긴데 카카, 저의 이 변변찮은 구변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될 줄 압니다만 찾고 계시는 사나이는 날로 귀퉁이에 앉아있던 사나이였습니다. 하여간 그놈은 우리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어디론가 잽싸게, 그렇죠,
잽싸게 도망친 게 분명합니다. 뭐가 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군. 하여간 그놈을 수색하도록 하게. 치안 판사는 퉁명스럽게 그러나 위엄있게 명령을 내렸다. 저 선생님. 붙잡혀온 사나이가 그때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난로 귀퉁이에 앉아있던 사나이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이처럼 수고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정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은 조금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죄가 있다면 찾고 계시는 범인이 바로 제 형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제3의 사나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움으로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반쯤 벌어져 다물 줄을 몰랐다. 저는 오늘 점심때에 쇼츠포드의 집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형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캐스타브리지 형무소로 가는 길이었지요. 오는 도중에 비를 맞아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날이 저물었지요. 이 집에 들어선 것은 길도 묻고 못하면 좀 쉬어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캐스타브리지 형무소에 있어야 할 형님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이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음입죠. 처음에 저는 어리둥절해서 제 눈을 의심하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죠. 그러나 때마침 한 사나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음입죠. 형의 목숨을 빼앗을 사형 집행이니 말입니다. 형이 도망칠 수 없었던 건 아마 그 사람이 바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형은 시치미를 떼느라고 그 사람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더군요. 형 역시 저를 보는 순간 무척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형의 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는 체 하지 말아라. 잘못 입을 열었다간 만사가 도로아미타불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저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발길을 돌려 도망쳐버린 거죠.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얘기가 거짓이 아님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네. 한데 자네는 자네 형이 지금쯤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겠지? 치안 판사가 물었다. 그건 모릅니다. 이 문을 나간 뒤론 형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놈은 내내 우리들과 함께 있다가 도망쳤으니까요. 양치기가 제3의 사나이를 동정하는 투로 말했다. 어쨌든 좋아. 그런데 형의 직업은 뭐지? 시계 수리공입니다. 뭐야? 손술의 제조업자라고 하던데? 못된 악당이군. 경찰관이 말했다. 수레나 시계나 마찬가지지 뭐. 기둥시계나 회중시계에 톱니바퀴도 박히니까. 양치기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는 다시 손술의 목수치고는 어쩐지 손이 너무 희다했더니만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형 대신 이 사람을 체포할 수는 없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그놈이나 붙잡을 준비나 해. 치안 판사가 마침내 사태의 단안을 내렸다. 이렇게 하여 몸집이 자그마한 제3의 사나이는 석방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도 달아난 형의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로 근심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잠시 후에 그는 힘없이 제 갈 길로 갔다. 밤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수색은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예정대로 양 도둑을 찾는 수색 작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지은 죄보다 처벌이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지방 사람들은 은연중에 탈옥수를 동정하는 편으로 기울어졌다. 게다가 양치기의 집에서 열린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두려움 없이 사형 집행인과 마주 앉아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한 것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침착하고 용감한 사나이인가를 알게 되어 농부들은 누구나 그에게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숲과 들의 산길을 바삐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자기네 집이 마구간이나 헛간을 찾게 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수색했는지에 관해서는 심히 의심할 바가 많다 하겠다. 큰 길에서 멀리 떨어진 웬만해서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풀이 무성한 오솔길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보였다는 소문도 가끔 있었지만 정작 수색 작전을 펼쳐보면 오히려 거기 숨어있던 사람이 사태를 짐작하고 재빨리 도망치기에 알맞았다. 이렇게 하여 며칠이 지나고 몇 주일이 지났다. 요컨대 이 신비스러운 사나이 탈옥수는 끝내 잡히지 않고 엉뚱한 낭설만 떠돌았다. 어떤 사람은 그가 바다를 건너 멀리 도망쳐버렸다는 말을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도시에 파묻혀버렸다고도 했다. 어떻든 간에 그 회색 옷의 사나이는 캐스타브리지에서 예정했던 아침 일을 하지 못했고, 또 까마귀의 보금자리에서 1시간쯤 단둘이 웃고 떠들고 악수까지 나눈 사나이를 직업상의 문제로는 2번 다시 만나지 못했다. 양치기 페넬과 그의 아내의 무덤에는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뿌리를 내린 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날 밤에 잔치자리에 모여 이상한 공포감과 수세계의 수고를 아끼지 않던 사람들도 거의 다 유명을 달리한 지가 오래였다. 그때 세례를 받았던 아기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파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까마귀의 보금자리에서 있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는 세월의 흐름과 관계없이 이 지방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